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연말연시 집콕 문화생활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무료 도서 증정 60권 이벤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왜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까? 내 마음을 만지다. 지은이는 이봉희, 발행은 생각 속의 집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참가 자격은 지금까지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에 3번 이상 응모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은 구독자분들께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미국 공인문학 치료사인 이봉희 교수가 쓴 화해의 길을 찾아주는 치유 에세이인데요. 저자는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일갈하면서 이 병든 사회에서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건강한 수치심이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그 너머의 지혜와 능력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끄러운 것도 인격적 결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슬프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괜찮다며 서둘러 묻어버립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데 익숙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압한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한 감정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이나 정서적인 질병들, 강박증, 우울증, 권태감, 공허함, 무기력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자는 내면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나와 화해하는 방법, 너와 화해하는 방법,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좋은 시를 읽고 저널 일기 쓰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를 용암이 폭발하듯 안전하게 분출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 결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육체적 건강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지요? 2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주인공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나 직장인, 때로는 학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로 들어주는 작은 경청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라며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분명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묻어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데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눌러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고 나쁘기 이전에 하나의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억압할 게 아니라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시켜야 합니다. 슬프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들, 이 모든 해결되지 못한 감정 에너지는 우리 몸 어딘가에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예기치 않을 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돌출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여러 정서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박증, 소외감, 외로움, 권태감, 흥미없음, 공허함, 무기력 등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한국, 물질과 과학 문명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가슴은 갈수록 단절되고 피폐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지냅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면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대화에는 왠지 불안함마저 느낍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병든 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교육은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성복 시인의 시 구절이 와 닿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아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픔을 느끼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모두가 감쪽같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타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실패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픈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마치 그것이 인격적인 결함이나 사회적 실패자인 양 수치심을 느낍니다. 가족치료사 브래드 쇼는 건강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너머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며 실패자로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픔을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이 아픔을 잘 견디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도 이미 내가 아파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나갔고 그리고 당당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또한 그 아픔보다 한치 더 성장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그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뒤늦게 유학을 다녀온 후 10년이 넘도록 학생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학생들과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멘토가 되었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상처가 가슴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털어놓고 싶지만 그럴 상대가 없어서 힘겨워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학치료라는 학문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문학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문학치료사라는 뜻밖의 길, 이 숙명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 같은 필연이었습니다. 문학치료사로서의 나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다만 함께 하자. 도우려 하지 마라. 다만 사랑하자.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대사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내면의 불이 꺼지는 때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은 그 꺼진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다고. 이 책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까? 상처의 대물림. 영화 다크나이트를 보면 악의 상징인 조커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 그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악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희망인 고담시의 하비덴트 시장은 그런 조커에게 희생되고 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조커와 똑같은 악의 화신이 되는 것이지요. 영화에서 드러나는 하비덴트의 이중적인 얼굴, 즉 반은 손상되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 나머지 반은 화상을 입고 괴물로 변한 그 얼굴은 조커가 원하던 대로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고만 안타까운,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일깨워지면서 상담과 치료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뿐 아니라 자가치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치료에 이어 문학치료와 글쓰기 치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데 치료 따위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경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하기 이전에 심히 병들었다는 것. 가해자는 가해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말합니다. 참 슬픈 말입니다. 이 말에는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 생존의 수단이라는 뜻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달리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도 가해자이기 이전에 하비덴트처럼 그리고 조커처럼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악의 승리는 상대의 파멸 또는 선의 파멸이 아니라 상대를 또 다른 악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나는 흡혈귀론이라고 말합니다. 흡혈귀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단순히 누군가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흡혈귀는 자기에게 물린 자를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살 수 있는 상태, 즉 자신과 똑같은 또 하나의 악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이렇게 악은 대물림되듯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니체의 말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성복 시인의 말처럼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밥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점 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보 그날 중에서 나보다 더 약한 상대를 희생자로 삼는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질병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독감에 걸렸을 때 자녀 앞에서 대놓고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의 입에 일부러 담배 연기를 불어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감균보다 담배 연기보다 더 치명적인 파괴적인 언어의 독을 아이들 앞에서 재채기처럼 담배 연기처럼 마구 쏟아내고 뿜어냅니다. 내가 들었던 더없이 끔찍한 말들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스란히 그 누군가에게 다시 포부어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했던 부모의 잔소리나 비난을 무의식 중에 나의 자녀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았던 유형, 무형의 폭력을 그 누구에게 다시 휘두릅니다. 이때 그 누군가는 나에게 다시 복수할 힘이 없는 안전한 상대, 즉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무엇보다 부모에게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보호해 주어야 할 자녀에게로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복수의 대상을 찾지 못한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능고 우울증이 되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돌출된 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를 병들게 한 그 불행이 그대로 그 누군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희생자인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정신분열증에 걸린 어머니가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예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이는 매번 공포에 질렸지만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어린 딸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건 꾸며낸 이야기야. 아빠가 곁에 있잖아.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을 정말 보호해주는 다정한 아버지일까요? 그는 자기 아이의 두려움을 교묘히 조종하면서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말합니다. 그의 의식적인 소망은 자신에게 박탈되었던 것, 즉 보호와 위로, 공포에 대한 설명을 딸아이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두려움과 재난의 예측, 그리고 대답을 듣지 못한 질문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토록 두렵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과거 속 고통의 거미줄을 거두어내고 자신과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나는 불행하면서 자녀에게 행복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하면 자녀는 자연히 행복해집니다. 나의 고통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또는 그 누구가 무고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전파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스탈로치의 말대로 당신은 당신의 정원에서 악마를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악마를 당신의 아들의 정원에서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말한다. 소통의 한계. 딸아이가 외국에서 외롭게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두심의 늑대 같아 혼자서 인간들 속에 살고 있는. 나도 오늘 말로 하는 대화는 딱 한마디 했어. 내 목소리를 잊을 정도야. 우리는 종종 대화를 포기하고 차라리 외로움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통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장난 피아노 건반처럼 제 음을 전달할 수 없거나 서로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낯선 나라의 말처럼 소통되지 않는다는 좌절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소통이 더없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통 수단은 대부분 언어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참 불완전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각자 타인 앞에서 해석하고 번역해야 하는 하나의 언어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자신만의 사전으로 상대의 말을 해석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언어 이상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는 조용조용 설명한다. 당신은 고함치는 말로 듣는다. 당신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다. 나는 오래된 상처가 들추어짐을 느낀다. 당신은 양면을 본다. 나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당신을 본다. 나는 달래주려고 한다. 당신은 새로운 이기심을 느낀다. 나는 비둘기다. 당신은 매로 보인다. 당신은 올리브 가지를 내민다. 나는 가시를 느낀다. 로조 메커프, 당신과 나 중에서 상대의 말과 그 속내는 똑같을까? 우리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짧은 글이든 목소리든 언어는 그 사람을 여지없이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수식어가 화려해서 읽으면서 살얼음을 딛듯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걸까? 한두 번 봤다고 마치 나를 다 알기라도 한 듯 온갖 아름다운 말로 나를 포장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 미사역으로 상대를 잔뜩 포장해 놓고는 내 마음과 똑같았어요.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는 말로 상대에게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빌려 입은 옷을 입고 무대에 선 것처럼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혼자 지나치게 흥분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토라져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투사해 상대를 바라보다가 결국 실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소화하지도 못한 채 분풀이를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말끝마다 웃음으로 포장해도 자신의 날 감정은 그 포장 속에서도 진한 냄새를 풍겨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 뒤에 이기적인 계산과 아무리 친절히 말해도 그 뒤에 적대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그 뒤에 두려움과 아무리 당당하게 말해도 그 뒤에 패배감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말해도 그 뒤에 사랑과 아무리 무뚝뚝하게 말해도 그 뒤에 관심은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숨겨둔 사랑과 관심보다는 당장 내 내리에 깊숙이 파고드는 뾰족한 언어의 칼에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하지만 그 안의 사랑과 관심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처 입고 되돌아가기에 너무 늦어버립니다.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모른다.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르다는 사실은 종종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이 괴리는 자신의 사진을 볼 때 전 느낌, 즉 낯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잘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들에게는 사진 속의 내가 그들이 보는 실제의 나와 달라 보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의 괴리만이 아닙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내 목소리가 어찌나 낯설던지 어린 마음에 그냥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에서 간이 오그라드는 심정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던 때였습니다. 엄마가 곁에 없어도 아이가 엄마를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 녹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이 끝난 후 들어본 목소리는 너무나 끔찍하고 낯선 목소리여서 무척이나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이 주는 당혹감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남편과 아이는 그게 내 목소리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인이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 둘 중 어느 쪽이 더 진실한 나의 모습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목소리, 성격 그리고 습관화된 나의 말투들이 타인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소통의 한계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면 꼭 표현해야 한다. 동명의 자서전을 영화한 내 책상 위의 천사로 잘 알려진 작가 자네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이야기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글로 써서 찢어버리지 않고 친구에게 전달한 이야기다.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내 마음의 귀에 분별력 있는 열쇠 구멍을 내주어서 고맙다고 그 보상으로 해준 이야기다. 그렇게 시인이며 작가인 로드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꼭 말로 표현해야 한다. 상처받아 멍들고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서로 나눠야 한다. 는 말처럼 대화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고장난 피아노 건반처럼 화음을 낼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 윌리엄 스태포드도 언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오해를 불러오더라도 언어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통 수단입니다. 상대의 말에 자주 상처를 받지는 않았나요? 이런 언어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친구와 했던 약속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혹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임을 서로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상한 나는 다시 신뢰를 갖기로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언어 습관이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생긴 것이지 그 사람의 본심이거나 의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언어가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결책은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바로 상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조르주 상디의 상처에서 말하듯 우리는 결국 꽃을 꺾기 위해 가시에 찔리듯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한 후배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순간순간 자신이 물 없는 어항에 갇힌 물고기인 것만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끔찍한 순간을 겪다가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뒤뚱거리며 걸어가거나 휠체어를 탄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프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여요. 기어가는 벌레 하나도 너무 소중하고 그 생명력이 무척이나 부러워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벌레는 알까요? 거대한 존재들 틈에서 무심코 밟히기라도 하면 이내 사라지고 말 자신의 운명이 절망스러울 때, 힘겹게 온몸으로 기어다녀야 하는 그 삶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 세상의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며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를 벌레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까요?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포도주처럼 더없이 멋진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스럽기만 한 몇 년간의 암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후배는 오히려 감사함을 배우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 완치되고 나서 다시 교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서 그럴 때마다 다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후배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을 떠올리며 나 역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와일더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보물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에만 참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 1호는 바로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욕심이 키가 커져서 사는 일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살아있는 건 참 좋은 거야. 쓸쓸해도 오늘 또 하루 감사하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정일 시인의 말대로 앞으로 살아야 할 많은 날들은 지금껏 살았던 날에 대한 말없는 찬사이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마음을 만지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